네. 조 투더 하 투더 영. 한 투더 형 투더 구. 하. 야, 이거 소리 틀렸던 것 같다. 네. 아, 야, 네, 이제 제가 좋아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야, 네.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저 이제 퍼포먼스 좀 늘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저랑 같이 그 브레이킹 댄스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IQ 164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지만 뭐든지 다 기억을 해내는, 특히 우리 박은빈 님이 정말 열연을 펼치고 맞아요. 있는 바로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팩트 체크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공감하거나 좀 느낀 점들까지도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어떤 모임을 가거나 의뢰인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하면 네. 우영우 변호사님 얘기를 많이 많이 하세요. 듣죠. 예, 네. 드라마는 이런데 변호사님은 어때요? 거기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또 의문을 갖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컨텐츠로 하면 좋겠다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네. 실제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저는 1회를 생각을 해보면 1회는 치매 이렇게 남편을 간호하다가 이제 맞아요. 예, 부인이 뭐 이렇게 다리미로 때려서 이제 기소됐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니어 변호사가 첫 출근한 우영우 변호사에게 이제 사건을 배당을 해요. 이제 신입 변호사에게 이제 사건을 검토하라고 기록을 주는데,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그 검토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니어 변호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검찰도 선처해주려고 기소한 거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양형 조건 잘 맞춰서 집행유예를 받아라. 집행유예를 만들기 위해서. 네, 집행유예를 그렇죠. 받아야 될 사건이지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해요. 네. 근데 우영우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은 형법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민법을 생각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정명석 변호사가 이제 가우뚱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되는 게 민법 1004조입니다. 1004조는 이제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피고인의 경우는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죄였는데, 그렇죠. 네, 이제 피고인이 이제 배우자나 뭐 직계 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했을 때 상속 결격 사유로 민법 1004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고려해서 이제 이 우영 변호사는 피고인과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생활을 남편의 어떤 연금이라든지 남편의 그 월세 소득, 네. 그리고 나중엔 이제 그 부동산의 명의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만약 피고인이 그 살인 미수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살인 미수라고 하는 것은 살해하려고 한 자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요. 이제 우영 변호사 너무 귀엽게 본인의 이제 고래 퀴즈하고도 되게 비슷한 그렇죠. 사안이라고 하면서 형법만 볼 것이 아니라 민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시니어 변호사도 되게 멋진 태도를 취합니다. 보통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신입 변호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애초 본인의 이제 심증을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하자.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신입 변호사가 아니라고 한 부분을 다른 의견을 개진했을 때, 내가 부족했다. 잘했다. 너무 멋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쟁점과 또 달리 그렇죠. 그 시니어 변호사의 태도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말이 정말 맞거든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저희도 어찌 보면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왜냐, 이 민법 상속 결격 사유를 모르지 않고, 그 다음에 살인 미수를 뭐 공소장 변경해서 뭐 다른,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의뢰인이 저희한테 의뢰할 당시에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의뢰를 했잖아요. 그렇죠. 형사 사건으로. 그래서 나는 여기서 가벼운 형을 받고 싶다, 아니면 이 죄명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걸 의뢰했는데, 결국 우영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니즈를 말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넘어서서 자기가 나중에 상속 결격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니즈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못하죠, 보통 분들은. 네. 근데 그 부분까지도 다 헤아려서. 네. 와. 그러니까 의뢰인이 불편해하는 것을, 자기가 뭐가 불편한지를 모르는 의뢰인이 어떤 그냥 하나의 쟁점을 말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낸다는 거, 신입 변호사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고 해서 다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이 어려운 게 아닌데, 의뢰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두루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참 탁월한 변호사다. 그리고 훌륭하다.
이제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하다. 그러면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서도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조금만 만약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네네. 일단은 그 시니어 변호사가 일단은 약간 좀 삐딱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아, 네. 장애가 있는 친구를 우리가 왜 뽑아서 써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이 일을 잘 해야지만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왔을 때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시니어 변호사는 저는 엄청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만약 그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지만 의뢰인과 상담이 가능하고 재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함께 하겠다. 그 전제를 달면서 대표 변호사에 얘기를 해요. 우영우 변호사가 입사를 하게 된 과정이 아주 클리어하고 또 입사해서 뭐 준비기간 OT도 참여하지 그렇죠. 않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능력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니까 그 팀을 책임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는 전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변호사의 어떤 능력치도 체크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혹시 그 장면 외에도 또 인상 깊게 보셨던 장면이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그 네. 사화였던 것 같아요. 회차까지 지금 다 거의 이 정도면 네네. 방송 분량도 막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예. 네, 그 사화에서 그 동그라미 아버지 형제들의 네. 그 재산을 가지고 아마 징여를 이제 징여 문제가 있었죠. 예. 징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걸 해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이제 현실에 가까운 내용이었고 또 약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뭐 법률적인 팁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있어요. 내가 다 법률적 자문을 받았으니까 넌 사인만 해. 그러니까 형을 믿었던 동생은 그 징여계약서에 뭐 특약이라든지 문구를 정확히 살피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고 사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 징여계약서의 효력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 이제 정명석 변호사와 우영우 변호사의 입장 차이가 있죠. 네. 우영우 변호사는 그 친구에게 얘기를 듣자마자 민법 뭐 107조 그러니까 이제 사기에 의한 기망에 의한 취소를 이제 주장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체를 취소하는 무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법리를 언급을 해요. 근데 저도 그때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1년차 변호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쟁점인 것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일단은 근데 정명석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스쿨 1년차 졸업하고 갓 졸업한 신입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영우 변호사는 그 다음으로 결국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회차는 변호사가 봤을 때도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진행하는 어떤 전략으로서 너무나 훌륭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만들어 간다고 저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건을. 네네. 이미 주어진 사건을 해결한다는 건데 그 해결 과정은 저희가 만들어 가는 거죠. 증거가 없어도 뭐 있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증거의 조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증거를 제대로 된 증거로 우리가 현출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저희 주장에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그렇죠. 거죠. 물론 상대방 변호사는 그걸 뭐 유도한 거 아니냐 했지만 우리 우영우 변호사 얼마나 똑똑하게 말합니까? 증거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멋졌던 건데요. 사실 그 사건이야말로 억울했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가 없었고 증인이 있었죠. 그 내용을 잘 아는 증인이 있었지만 이미 상대방 측이 매수해서 증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원고가 어떻게 보면 패소 위기에 있었는데 그 상황을 다시 역전시키는 것은 변호사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변호사님은 그거는 뭐 변호사들이 볼 때는 너무 뻔한 쟁점 아니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당연히 그건 법조문에 있고 그 상황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그 사실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가 법리를 알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증여를 다시 해제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니까 의뢰인들이 만들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그것은 이 우영우 변호사 전반에서 흐르는 좀 더 약하고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의 의뢰인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 그 회차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아까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던 포인트는 그거예요. 네. 아무 곳에나 사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필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처분문서라고 해요. 처분문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저희한테 매일 가져와요. 변호사님 저 이거 각서 받아왔어요. 뭐
뭐 이거 뭐 지불각서도 받아왔어요. 합의서 받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 이제 소송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면 이걸로는 뭐 기한도 불분명해, 뭐 이자도 불분명해, 누구한테 준다는 것도 불분명해, 내용 자체가 이제 불분명해서 제대로 된 그 어떤 서류가 작성 안 된 경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본인에게 불리한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서명을 한 이상은 내가 이거를 사기를 당했던지 내 마음으로 착오를 했던지 이건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심의 의사는. 다만 이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앞뒤 정황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얘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다라는 걸 아무리 어필을 해도 기망에 의한 것이니까 기망 자체를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작은 사인 네.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 엄청난 사람이 많은 또, 형이 저희한테 뭔가 기망의 말을 했잖아요. 예. 다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다라든지 원래 형이 더 많이 가져가는 법이 있다라든지 이런 말을 해서 우린 사인을 한 거지만, 그런 말을 했다라는 뭐 녹취를 했거나 그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은 제3자가 있거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서류를 작성해서 그거를 무효로 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법리는 있습니다만은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주장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의뢰인들은 많이 얘기하세요. 그걸로 해달라. 음. 나 그거 봤다. 그런 걸로 된다더라. 근데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에서는 그걸 너무나 현실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가 많은 변호사분들도 항상 얘기하기로는 네. 이거 현실 고증이 굉장히 좀 잘 됐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네. 정말 이것만큼은 잘 표현이 됐고 반대로 이거는 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